핵심 이론 05 산화와 환원.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쉽게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산화와 환원은 단순히 이제 산소를 얻거나 잃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지금 했죠.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산소 산화수는 산화했을 때 증가하고 수소와 전자는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산화 반응 보면, 네, 산소를 얻었죠. 그쵸?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제 산화되는 거고, 얘 기준으로는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환원돼서 사라졌죠. 네. 그래서 한 그 반응 시간에 산화와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을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수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소를 이렇게 잃어버리잖아요, 탄소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산화됐다고 하고, 수소를 산소는 얻었죠. 그래서 환원됐다고 합니다. 밑에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1번, 다음의 화학 변화에서 밑줄친 반응물이 산화한 것은, 산소를 얻었는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얻었죠. 자,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까요? 산화, 환원. 그래서 산소, 산화수, 수소, 전자. 산화에서는 모두가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한다. 환원에서는 감소하고 증가한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5-2번.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에서 Cr2O7 2-1몰은 몇 몰의 Fe 플러스와 반응하는가? 여기서 보시면 이 문제 안에 이제 전자의 표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자의 표시를 우리가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을 써보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Fe 플러스가 Fe 3 플러스로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전자 하나가 나오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를 얻었나요? 잃었나요? 네. 전자를 잃었죠. 그러니까 얘는 산화입니다. 전자를 이제 산화 반응에서는 하나를 잃게 되는 거고, 환원 반쪽 반응을 적어보면, 자, Cr2O7 E- 플러스 14H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자가 몇 개인지 모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E- 는 ECr3 플러스 7 H2O.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산화수만 우리가 다 한번 더해 볼게요. 여기 이제 0이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여기 1인데 14개니까 플러스, 네, 14 플러스 몇 개인지 모르죠. A라고 그냥 할게요. 는 몇 개가 되어야 되느냐? 여긴 0이고, 자, 이 부분은 플러스 3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6이 되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12 플러스 A는 6이니까 A만 남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즉,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A 값은 그냥 6이 되겠죠. 이 전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산화 반쪽 반응과 얘는 이제 환원 반쪽 반응인데, 네,
환원 반쪽 반응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총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얘하고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Cr2O7 E-1몰과 네, 1몰과 그리고 6몰의 Fe 플러스가 반응을 해야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몰과 이제 이가철이 이제 1대 6으로 반응을 해야 이 산화 환원 반응에서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1.64g의 산화구리를 수소로 환원했더니 1.31g의 구리가 생겼다. 구리의 당량은 얼마인가? 얘는 우선 이제 처음에 산화구리의 무게가 1.64g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수소로 환원했더니 1.31g의 구리가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1.31g 하면 구리 빼고 산소의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0.33g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산화구리에서의 산소의 무게는 이제 0.33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산소 그람 수예요. 그런데 이제 산소는 당량이 8이죠. 네, 당량은 전자 하나에 할당된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원자가가 이제 산소가 2인데 이제 원자량이 16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8g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 비율 대 당량 비율로 계산해서 구리의 당량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구리의 무게가 1.31이잖아요. 그럼 1.31g 대 산소의 무게 0.33g은 구리의 당량 대 산소의 당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이렇게 푸시면 x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31.7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환원의 정의를 내린 것은 환원은 산소와 산화수가 감소 그거 하나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산소와 산화수가 감소, 산소와 산화수가 감소. 그리고 나머지 수소와 전자는 증가.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산화 환원해서 산화니까 산소와 산화수 그리고 수소와 전자 그래서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시험지에 하나 적고 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지장 없으실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유, 산화와 환원, 산화수의 결정. 드디어 이제 산화수를 계산하는 그 규칙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산화수를 결정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전기음성도 차이예요. 전기음성도 차이는 얼마나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센지 그것을 나타내는 힘의 크기고요. 보통 우리가 산화수를 마이너스 2로 놓고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수소는 이제 플러스 1로 놓고 계산을 많이 하는데 이게 꼭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물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플로린. 얘랑 만나면 산소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 됩니다. 조금 이따 문제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산화수가 결정된다라는 이제 대전제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주기율표상에서 가면 갈수록 세지고 F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던소 물질에서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이거는 그냥 이제 하나의 그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렇게 위에 뭐 숫자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0인 거예요. 그래서 구리 얘도 산화수가 0이고 철도 0이고 산소 분자도 0이고. 자, 두 번째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전하와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보면 여기 이온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화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l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나트륨은 플러스 1이 되고. 네. 3번 다원자 이온의 경우 각 원자의 총합이 다원자 이온의 전하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원자가 두 개 이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 각각의 산화수를 우리가 따져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값을 갖는 이 산화수를 갖는 원소가 있습니다. 산소나 네, 수소, 산소 그리고 플로린. 산소는 마이너스 2고요. 수소는 플러스 1이고요. 플로린 마이너스 1이에요. 요 세 가지 정도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산화수 계산을 하시면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산소와 플로린이 같이 만나면 플로린이 이겨요. 그래서 이때는 산소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 이제 예시를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산화수가 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산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산소가 2등입니다. 1등이 플로린이에요. 얘도 굉장히 센 애입니다. 근데 얘보다 더 센 애가 하나가 있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무조건 전자를 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3개니까 3. 네. 플러스 질소는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데 물론 무조건 하나니까 A라고 놨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게 이렇게 이항하면 A는 5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질소의 산화수가 5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질소의 산화수를 뭐 알고 계시면 그냥 써도 되는데 워낙 이 산화수라는 것이 상대적이라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특정 원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화합물에서의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네, 그쵸? 왜냐면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인 거예요. 여기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이온 값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네.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므로 항상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지닌다. 중요합니다. 플로린이 제일 세요. 그 다음에 센 애가 이제 산소 마이너스 2. 이 두 개가 만나면 플로린이 이깁니다. 수소는 비금속과 결합 시 플러스 1, 금속과 결합 시 마이너스 1을 가진다. 하지만 대부분은 플러스 1이다. 네, 이것을 명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 번호에 따른 산화수의 경향인데 네, 이거를 뭐 우리가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수소, 산소, 플로린 이 정도만 이제 숙지하시고 가면 좋고요. 뭐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죠.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항상 이제 자기 혼자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 전자 껍질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1, 두 개인 경우는 플러스 2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금 아시면 더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문제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N2 플러스 3H2는 2NH3 암모니아 이제 생성식인데요. 여기서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냐? 처음에는 질소 분자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네,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수소와 같이 결합된 형태에서의 그 질소의 산화수가 얼마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 값도 이제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앞에 개수가 2가 붙었으니까 2 곱하기 이제 질소의 산화수 플러스 2 곱하기 산소의 산화수는 0 하면 2A는 2 곱하기 질소의 산화수 플러스 2 곱하기 수소가 3개 있죠. 3 곱하기 이제 수소의 일반적인 산화수 네, 하면 요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2A는 자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변한다. 답은 1번이고요. 이제 OF2에서의 산소의 산화수라고 했는데 요 이제 산소하고 플루오린이 만나면 플루오린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플루오린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A 값이라고 하고 플러스 플루오린이 2개인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게 0인 거예요. 그래서 A는 요게 넘어가면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2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각을 다 계산을 하시고 더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납을 A라고 할게요. 납 A고 플러스 자 산소가 3개가 있죠.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2예요. 네. 플러스 수소도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1입니다. 는 합친 값이 마이너스 1. 그럼 A 마이너스 6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하면 요게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가면 A는 2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가장 강한 산화제는 가장 강한 산화제라고 하면 산화수가 제일 큰 거죠. 여기 보면 망간을 기준으로 네, 얼마나 큰 산화수를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산소가 제일 많으면 가장 강한 산화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쵸?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K는 1가니까 네, 플러스 1입니다. 이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제 칼륨이 네,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바깥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를 날려 보내면 네, 큰 전자 껍질이 날아가면서 이제 옥텟 규칙에 안정된 8개의 체각 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정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은 다 그러니까 나트륨도 마찬가지고 네, 칼륨도 이렇게 플러스 1 1은 이제 우리가 표시는 안 하죠. 네. 네.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은 1가고 망간은 우리가 모른다고 할게요.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인데 4개잖아요.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게 0이 되려면 A는 7이 나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의 망간의 값이 플러스 7 여기에서 망간의 값은 플러스 4 요게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4니까 그쵸? CL은 또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CL2면 마이너스 2인데 얘랑 망간이랑 결합해서 같으려면 얘는 플러스 2 네. 그리고 요거는 자, 요 3개잖아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A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A는 0 넘어가면 6이 되죠. 그럼 A는 3입니다. 산화수가 7, 4, 3,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뭐가 제일 큰가요? 네,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산화수를 계산하는 거는 네, 확실하게 하나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수소는 무조건 1이다.
산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2다. 플로린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얘네 두 개 만나면 얘가 더 세다. 그리고 이제 전자 껍질에 따라서 체외각 전자가 한 개 있을 때는 전자를 하나를 날려보내고 두 개 있을 때는 전자를 두 개를 날려보내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 또는 뭐 마그네슘 같은 건 이렇게 되죠. 칼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전자 두 개를 날려보내면 옥텟 규칙을 유지하는 안정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산화수 계산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산화제와 환원제가 나오는데요.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니까 본인은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환원력이 높은 플로린, 염소, 산소, 오존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그 자신보다 이제 산화력이 센 물질과 만나면 이제 환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환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본인은 산화. 그래서 이거 환원제나 산화제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종류는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산화황산가스 얘만 이제 좀 환원력이 센 물질과 만났을 때 산화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환원제이지만 산화제로 될 수도 있는 그런 또는 산화제이지만 환원제로 될 수도 있는 그런 물질들이 각각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다음 중 산화제가 아닌 것은 수소가 아주 대표적인 환원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산소를 얻게 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죠. 산소를 잃게 만드는. 2번 다음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화환원제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 내용이 이제 환원제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집어넣어는 봤습니다. 시험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KMNO4는 대표적인 그 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색은 맞아요. 보라색은 맞는데 얘는 대표적인 산화제로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얘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주죠. 네, 그래서 산화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번 다음 반응 중 이산화황이 산화제로 작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황은 원래 환원제인데 어떤 물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산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산화제로서 역할을 한 것을 따져 보려면 전자를 잃었느냐 얻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번을 보시면 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4고 이 상황에서 네, 황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의 황의 스테이트는 이제 플러스 4입니다. 네, 그런데 S로 이제 호돈소 물질이 되면서 여기서의 산화수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전자를 얻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전자를 네, 4개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를 얻게 되면 본인은 이제 환원된 거죠. 다른 물질은 산화를 시킨 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이론 08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의 제1법칙은 동일한 물질에 대해 전기분해로 전극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기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기량이 많이 공급이 될수록 석출되는 물질도 많아진다라는 뜻이고, 제2법칙은 전기분해에서 일정량의 전기량에 대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당량에 비례한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량과 당량에 비례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하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전하량 이제 전류의 세기의 시간을 곱하면 되고요. 네. 1페럿이라는 게 있어요. 1페럿. 1페럿은 전자 1몰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의미를 하고, 즉 이 일렉트론 하나가 네,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이야기를 하고, 걔를 96,500쿨롱이라는 그 크기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러데이 상수에 관련된 이 인자가 나오는데 1몰당 96,500쿨롱의 네, 그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고, 그것을 계산을 하는 그 전기 전하를 계산하는 식은 몰수와 이 패러데이 상수 값을 곱한 것을 기준으로 전기 전하 값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1g 당량에 해당하는 전기량. 물질 1g 당량을 전기분해할 때 전기분해로 얻는데 필요한 그 전하량,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상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F값으로 표현하고 걔는 96,500 쿨롱. 답은 4번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패러데이식 Q는 NF에서 F의 값, 뭐 계속 똑같은 게 나오죠. 네,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꼭 해두시기를 바래요. 답은 1번이고요. 다음 중 1패러데이의 전기량. 네, 얘도 개념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g 당량 물질이 생성될 때 필요한 전기량을 1패러데이라고 하고, 그 크기가 96,500 네, 쿨롱 퍼 몰. 4번 보시겠습니다. 삼가 철 용액 1리터가 있고, 걔를 이제 이가철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48.246 쿨롱의 전기량을 가했다. 이가철의 물농도는 얼마인가? 얘는 Q는 네, NF 요 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N값이 몰수니까 이제 몰농도를 구하려면 몰수를 알아야, 이제 몰농도라는 값 자체가 N per 1리터잖아요. 그쵸? 몰수, 몇 몰이 들어있느냐 1리터에. 그 값이기 때문에 N을 기준으로 이항을 하면, 자, N 값은 F분의 Q가 됩니다. 그러면 F 값은 고정이잖아요. 그쵸? 96,500 쿨롱 퍼 몰이고요. Q는 여기서 나와 있죠. Q는 지금 48.246 C. 그럼 C가 약분이 되고 몰이 분자로 올라오게 되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하나 계산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48.246 나누기 96,500 하면 0.00049 하면 뭐 대충 반올림하면 0 밑에 0 3개 있는 5가 되겠죠. 그러면 0.0005 몰인데, 네, 요게 1리터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0.000 죄송합니다. 네, 0.5몰 퍼 리터는 동일한 수가 들어가면서 단위가 몰농도로 바뀌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제5절 분석 1반.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 개념은 꼭 필히 숙지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게라는 것, weight.
이제 중력과 속도가 작용해서 나타내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량하고는 다르죠. 질량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질량은 지구에서 측정하나 달에서 측정하나 똑같아요. 근데 무게는 다릅니다. 무게는 다르게 돼요. 무게는 이제 각 행성마다 중력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게 되겠죠. 자, 무게를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저울을 우리가 실험할 때 사용하고, 네, 소수점 아래짜리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 자리와 이제 네 번째 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한 그런 전자저울을 사용을 한다. 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저울이 이제 고가가 됩니다. 비싸요. 자, 전자저울을 취급하는 요령은 뭐 일반적인 요령인데, 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긴 하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냥 이제 온도의 영향이 최소화가 돼야 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중요하고, 왜냐하면 물질, 특히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 무게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량 원소면 원소일수록 온도에 대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온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습기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바람의 영향도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소수점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가면 굉장히 정밀한 단위이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숫자가 막 바뀌어요. 네, 그래서 항상 바람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천칭을 사용을 할 때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무게값이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정과 내부 교정 두 가지를 통해서 교정을 하는데요. 이제 외부 교정은 네, 이제 수동으로 이제 분동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개인이 하기보단 업체를 통해서 저울을 구매한 업체를 통해서 수행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요. 내부 교정법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기기에 있는 경우에 그것으로 좀 교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좀 약간 다르긴 한데 0점 조절 같은 것이 일종의 내부 교정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천칭 사용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동해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두어서 측정을 하고요. 전자저울의 취급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특성, 두 번째 부피. 부피는 이제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를 하고, 단위로는 큐빅 센티미터, 큐빅 미터, 밀리리터, 리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중에서 비교적 단위가 가장 큰 단위라고 하면 여기 해당이 되겠죠. 부피를 측정할 때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액체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측정하는 주 측정 기구가 메스 실린더입니다. 메스 실린더는 이제 물 같은 경우에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력이 있어서 이것을 읽는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눈금을 읽어야 돼요. 그 읽는 방법을 우리가 메니스커스 법이라고 하는데, 눈금의 위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가장 하단을 읽는 것으로 눈금을 읽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스 플라스크, 다른 말로 부피 플라스크, 용량 플라스크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죠. 네, 그리고 여기에 눈금이 있어요. 얘는 메스 실린더하고는 다르게 정확한 전체 용량을 좀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피펫은
이건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부피를 측정하는 역할과 그것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스 피펫, 홀 피펫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뷰렛은 우리가 적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콕을 열어서 얼마만큼의 어떤 적정에 필요한 용액이 떨어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떤 게 메스 실린더고 메스 플라스크, 피펫, 뷰렛인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보시겠습니다.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가 아닌 것은 스포이드는 부피 측정 기구는 아니죠. 그냥 이동하는 시료를 이동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액을 적정할 때 주로 사용한다. 적정은 뷰렛이죠. 뷰렛. 콕을 이용해 떨어지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뷰렛입니다.